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 힘센 여자 무슨 봉순이었죠? 아무튼 그 드라마 영상 간단히 보고, 거기서 봉순이의 엄마가 봉순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배경 설명을 선생님이 깜빡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여기서 힘센 여자 도봉순 맞다. 도봉순이었어. 도봉순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게 단순히 힘이 뭐 이렇게 조금 근력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되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도봉순의 집은 대대로 여자들이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봉순이가 지금 힘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가 잃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지금 여러 가지 표현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이 있는 활동이었고요. 자, 오늘은 53쪽,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53쪽, 다음 동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요 부분을 해볼 건데,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시청해야 될 영상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서경석 아저씨가 강연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서경석 아저씨, 개그맨 서경석 아저씨 압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TV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이는 익숙한 얼굴이죠? 이분께서 2017년 6월에 방영됐던 천상의 컬렉션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강연하신 내용입니다. 스크립트가 나와 있고요. 영상을 직접 시청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표현 방법들, 표현 전략들이 사용됐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잠깐 선생님 영상 멈춰놓고 자, 뭘 검색하냐면 유튜브에다가 천상의 컬렉션 임진왜란이라고 검색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이 뜰 겁니다. 자, 이걸 시청을 하는데 16분이죠? 이걸 다 시청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여기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골라서 시청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판서해주는 시간, 이 시간을 잘 보고 이 부분만 시청을 하면 됩니다. 먼저 47초에서 5분 22초 해당되는 부분 보면 되고요. 다음 9분부터 10분 10초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 시청해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가서 보고 오세요. 자, 다 보고 왔나요?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은 이분이 어떤 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셨지? 어떤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셨지? 이걸 생각하면서 봤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단원이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 학습 활동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스크립트 강연 한번 봤으니까 스크립트 읽어나가면서 어떤 표현 전략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이거 읽기 전에 활동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스크립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54쪽 가가지고 학습활동 첫 번째 화자가 말하는 상황을 파악해보자.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화자가 말하는 상황 돼 있는데요. 자, 말하는 상황이라고 돼 있죠. 즉 말하기 상황 맥락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 맥락 뭐랑 비슷하죠? 우리 장문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장문 맥락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장문 맥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앞에 페이지 좀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보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문에도 맥락이 있는 것처럼 화법에서도
화법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화법 맥락 또는 말하기 상황 맥락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뭐 화법 맥락 이렇게 간단하게 부를 수도 있고 말하기 상황 맥락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문 맥락을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상 독자는 누구고 내가 지금 글을 써야 되는 목적은 뭐고 주제는 뭐고 이렇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말하는 상황도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화자가 말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 강연의 목적이 뭐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중일기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의 이게 안 넘어가는구나. 장군의 마음, 모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네. 자, 이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청중들. 우리 예상 독자 파악했던 것처럼 지금 앉아있는 청중들을 또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자, 누구예요? 일단 스튜디오에 있는 대면하고 있는 청중들일 수 있고요. 플러스 이 TV 프로그램을 보는 TV 시청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때 청중들의 특성을 또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강연의 주요 제재가 뭡니까? 난중일기고 그 난중일기에 드러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심리, 마음, 모습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지금 청중들, 뭐 TV 시청자들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스튜디오 청중들을 놓고 보자면은 이 청중들은 이 난중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뭐 난중일기라는 걸 들어봐서는 알겠지만 그 난중일기를 끝까지 읽고 그 내용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봤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많이 없었죠? 아까 한 명 손 들었었잖아요. 한 명 손 들었었고 대부분은 난중일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없는 그런 청중 특성이 이렇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가 아니라 일기를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적은 이런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은 어떠한가? 우리가 뭐 맥락은 되게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말하기 또는 글쓰기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도 역시 말하는 상황, 말하기 상황 맥락에 화법 맥락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자, 공간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공간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게 내가 말하기를 수행해야 되는 곳이 교실인지 또는 넓은 강당인지 뭐 스튜디오인지 아니면은 그냥 좁은 방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말하기 전략들, 계획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간에 따라서 도구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이런 그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간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특히 타자가 말하는 목적 그리고 청중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다음 2번 다음 화자의 말에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 전략과 그 효과를 파악해보자 라고 돼 있죠. 자, 일단 크게 도입, 전개, 결론으로 세 구성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언어적 표현 전략으로서 우리가 한번 같이 분석해볼 화자의 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할 보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하면서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그렇죠. 소개할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하고 청중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청중들은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보물은 난중일기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머릿속에 어떻게 지금 돌아갈 것 같아요? 난중일기? 나 난중일기 뭔지 아는데 들어봤는데 이순신 장군이 쓰신 건데 임진왜란 저기 7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쓰신 그 기록인데 이렇게 난중일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 지식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겠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수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청중의 이해가 청중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그렇죠? 만약에 화자가 도입부에서 내가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청중들은 그 강연 내용 이해하는 것도 바쁜데 지금 이 사람이 뭘 말하려는 거지? 이것도 계속 파악하느라고 강연 내용을 온전히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거야 하면서 대상을 분명히 밝히는 이런 표현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청중의 이해를 더 돕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전개부에서는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이순신은 왜 일기를 2번 썼을까요?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시. 지금 이 강연 내용의 핵심 제재인 난중일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질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제시를 하면은 어떨까요? 청중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왜 일기를 2번 썼을까요? 하면은 어떻게 써? 그러게 왜 2번 썼지? 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청중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왜 썼을까요? 했는데 청중이 자유롭게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개방적인 형태의 강연이면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즉 뭐냐? 흥미로운 질문 제시를 통해서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좀 더 강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수동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들려주는 내용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도 하면서 능동적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게 하겠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더 정리해보자면은 자, 여러분들 이 부분 보입니까? 자라는 표현 있죠? 자, 이게 우리 이따가 그 선생님이 그 따로 준비한 프린터를 가지고 보긴 할 건데 이런 그 감탄사라든지 내용 연결 표현이라든지 순서나 어떤 차례를 나타내는 첫째, 둘째 이런 그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담화표지라고 합니다. 담화표지. 담화표지. 담화표지는 앞에 우리 그 언어적 표현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정리하면서도 한번 언급했었죠. 내용 연결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담화표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자와 같은 감탄사들도 담화표지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담화표지들은 어떤 말이나 글의 구조를 드러내는 동시에 내용을 매끄럽게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화자의 심리나 태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의도가 반영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 서경석 강연자가 자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한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라는 말을 주로 어느 경우에 사용합니까? 그쵸?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어두에 청중들을 내 말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도로서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주의가 분산되고 이렇게 뭔가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앞에 자라는 말을 씀으로써 집중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자도 주의 집중의 어떤 의도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용된
표현 전략과 효과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뭐가 보입니까? 자, 마지막이라는 어휘를 사용했죠. 마지막이라는 어휘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라고 강연자가 말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 거의 강연이 끝나가는구나. 이제 마지막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안내 받아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어때요? 강연이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거의 결론 단계임을 안내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의 강연 내용이 막바지야. 거의 끝나가라는 것을 청중들이 알면 청중들 어떨 것 같아요? 뭔가 강연 내용이 너무 재밌고 하더라도 길면은 피곤하고 조금 이렇게 잠도 오고 하겠죠? 근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만 더 힘내자. 강연이 거의 끝나가니까 좀만 더 집중하자. 이렇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이런 효과가 또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리해놓은 일부분만 가지고 표현 전략과 효과를 분석해봤는데 이런 표현 전략과 효과가 드러나는 부분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강연 전반에 다 걸쳐서 나타나고요. 여러분들 강연 스크립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부분은 이런 전략이 사용됐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 하고 이렇게 좀 스스로 능동적으로 분석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언어적 표현 전략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세 번째, 화자가 사용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 준언어적 표현 전략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정리하는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예시를 놨네요. 한번 준언어적 표현은 어떤 게 사용되는지 볼게요. 말을 느리게 하여 청중의 주의를 끌어서 중심 내용을 강조했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말을 느리게 한 부분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좀 메모하면서 들은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부분을 한번 서경석이 강연자 따라서 똑같이 따라해보자면은 저도 솔직히 이번에 처음으로 완독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읽고 나니 이순신에 대한 생각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이 표현을 굉장히 느리게 약간 끊어서 속도를 빠르기를 느리게 끊어서 조절해가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 난중일기라는 것을 읽고 내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난중일기로부터 어떤 점들을 어떤 이순신 장군의 모습들을 발견해서 내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부분에 집중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기를 조절함으로써 느리게 끊어서 전달함으로써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 강조하고 집중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봤던 준언어적 표현 효과, 예시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느리게 해서 주의를 끌어서 중심 내용을 강조했다. 자, 그렇다면 비언어적 표현과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손을 들어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청중 참여를 유도했다. 어디 있었을까 이게? 자, 여기입니다. 자, 우리 비언어적 표현 효과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좀 구분되게.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겠어요?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강연자 본인도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은 나도 이거 끝까지 제대로 말이 좀 꼬였네요. 나 끝까지 읽어봤는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어떻게 덩달아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손을 직접 드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청중들이 이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했다. 이렇게 그 의도, 효과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스크립트 다시 읽어나가면서 준언어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과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들을 한번 또 구분해 봅시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비언어적 표현 한 가지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하나 하자면은 이 서경석 강연자 이분은 강연 내내 전반적으로 어떤 자세를 하고 계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공손하게 두 손을 앞으로 이거 선생님이 터치스크린 화면에다 바로 쓰는 거라 이게 잘 안 되네요. 모으고 서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손하게 두 손 앞으로 모으고 서 계시는 자세를 유지하시다가 중간중간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어떤 몸짓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공손하게 두 손 앞으로 모으고 서 있으면 어떤 느낌을 주나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청중들로 하여금 이 강연자한테서 어떤 진지함이라든지 공손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겠죠. 그치?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고 공손한 자세로 강연을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강연에서의 전반적인 어떤 그 강연자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어디가 있었을까요? 조금 내려가서 선생님 이거 다 일일이 막 하나하나 정리해 주진 않을 거예요. 몇 개만 예시로 할 거고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빠짐없이 기록함으로써 라는 이 부분을 말을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있네요. 기록하는 듯한 실제로 기록하는 듯한 손동작을 하셨어요. 기억나나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말과 일치하는 말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손동작이라든지 몸짓 같은 것들을 같이 동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뭔가 실감나고 생동감도 느껴지겠죠? 그치? 그리고 그냥 강연자가 꼿꼿이 서가지고 차렷 자세로 진짜 입술만 움직이면서 강연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뭔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중간중간 뭔가 동화 구현하듯이 연극하듯이 손동작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해주면은 이런 실감도 나고 생동감도 나면서 어떤 그 청중들의 흥미도 더 높일 수 있겠죠.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도 한번 표시해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비언어적 표현인데요. 1597년 정유년의 얘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셨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도한 거예요? 그쵸?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청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거죠. 그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어디냐. 66일 동안 일기를 2번 썼어요. 라고 하시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2번 썼어요. 라고 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믿기지 않겠지만 V 한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를 만드시면서 2번 썼어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건 뭐예요? 지금 2번 썼다라는 건 말로만 해도 되는데 굳이 손으로 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 2번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청중들한테 전달한 거죠. 반복 전달한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강조하신 거죠. 강조. 이런 2번 썼다라는 어떤 내용에 청중들이 집중시킨 거기도 하고요. 반복을 통해서 강조, 집중시켰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만 보이는데 또 혹시 뭐 준언어적 표현 나타나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디냐면은 아주 긴박했던 순간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간에는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무찌른 그 유명한 명량 대첩이 있습니다. 아주 긴박했던 순간입니다 하면서 강연자 목소리가 긴박해졌어요. 되게 긴박한 어조. 아, 참고로 어조라는 말은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말하는데요. 이 역시 준언어적 표현, 우리 뭐 말의 빠르기, 음조, 억양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어조,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말하고요. 긴박한 분위기의 어조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생동감 느껴지게 하고 현장감도 줘요. 마치 그 긴박한 전쟁터에 내가 가 있는 듯한 그런 현장감도 주죠. 이렇게 함으로써 역시 뭐예요? 이것도 뭐 청중의 흥미도 높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되게 그 긴박했다라는, 그 당시가 굉장히 긴박했다라는 사실을 뭔가 강조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것들을 뭐, 아, 여긴 긴박한 어조고 생동감과 현장감이 느껴지고 청중 흥미랑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내가 설명하는 거 그대로 딸딸딸 외우듯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니,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현장감 주면서, 청중 흥미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그 긴박했다라는 순간, 긴박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이렇게 뭔가 생동감 있게 전달하면서 강조하는 기능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얼마든지 여러분들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딱딱,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어, 그렇게 딱딱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잠깐 잔소리를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긴박한 어조를 사용해서 준언어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또 몇 가지만 찾아보고 이 활동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이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서도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이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었네요. 그 두려움에 이렇게 웅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면서, 지금 여기 이 장면이 뭐냐면 웅크리는 몸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영상에도 나왔었죠. 어때? 이거는 이제 뭔지 알겠죠? 웅크리는 내용을 그렇게 동작으로 함으로써 뭐 생동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한 가지 더. 여기 표시해볼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때요? 목소리 크기를 여기서 갑자기 확 올리셨어요. 준언어적 표현이죠? 준언어적 표현이고, 어때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역시. 목소리 크기가 갑자기 왜 크게 강조하고 싶은 거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계속 성찰하고 하셨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소리 크기를 이 부분에서 크게 했다. 크게 했다. 우리 특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여기 빈칸이 돼 있는데 이 빈칸 부분은 사실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여기 교과서에서 의도했던 활동은 이 생략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거였어요. 적절한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 보라는 거였는데, 뭐
만들어 볼 사람들은 만들어 보고요. 선생님은 이제 실제 그 서경석 강연자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인간 이순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영웅 이순신이 아닌 인간 이순신. 이때 이 인간이라는 요 단어에 강세를 두셨어요. 강세. 인간 이순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강세를 둠으로써 뭘 이렇게 의도한 겁니까? 그쵸? 인간이라는 요 표현을 강조하고자 한 거겠죠. 그쵸? 특히 이 인간이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자 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순신 장군,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보통 되게 그 영웅적인 면모, 앞에 외적들이 아무리 많이 막 들이닥쳐도 눈 하나 끈적하지 않고 그 외적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어떤 영웅으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서경석 강연자는 어때요?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선입견, 편견을 깨뜨리고 어땠어? 여기 결론부에서 특히 얘기하잖아요. 웅크릴 축, 속마음이 어땠냐? 웅크리고 있었다. 장군이라 해도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에 이렇게 웅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황찰하셨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느끼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거를 계속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다. 이런 메시지를 어떤 강조하고자 인간이라는 단어에 강세를 둔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는 준언어적 표현, 파란색으로는 비언어적 표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쁘게 채워주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54쪽까지 정리해봤고 밑에 4번은 뭐 여러분들 해보고 싶으면 하세요. 선생님이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 교과서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더 할 게 있죠. 자,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담화 표지와 관련된 프린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화 표지가 뭔지 그 개념을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담화 표지의 개념을 이렇습니다.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인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 돼 있죠. 어떤 의도, 그리고 화자의 태도나 뭐 감정, 심리 이런 것들, 심리적인 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무의식 중에 드러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모든 표현들을 우리가 담화 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담화 표지는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 연결 표현들 있죠. 뭐 그래서 그러나 왜냐하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그래서 하면 뭐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에 밥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원인 밥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 결과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로 내용을 연결해주는 이런 접속어라든지 그러나 이건 뭐예요? 반대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인과관계와 관련이 있고 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거 뭐예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들 이거는 이제 순서나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 첫째, 둘째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도 정리해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정리해주는 내용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 이건 뒤에 뭐 나오고 있어요? 예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연결해주는 표현이라든지 순서나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들 뭐 첫째, 둘째, 하나, 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담화 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서 가끔 선지에 담화 표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담화 표지가 뭔지 자세히 배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선지에 나왔을 때 담화 표지가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잘 알고 풀어야겠죠?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이런 것라든지 뭐 그래서 그러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담화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감탄사.
감탄사 자, 아니, 뭐 참, 아니 이런 것들 뭐 우리 아니시에이팅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처음에 아니라는 말로 뭐 대화를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감탄사들도 전부 다 담화 표지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런 감탄사들은 의도적인 어떤 그 화자의 의도가 담길 수도 있지만 무의식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참 이거는 뭐예요? 참, 너 걔랑 어떻게 됐어? 막 앞에서는 야 오늘 점심에 나온 짜장면 진짜 맛있지 않았냐? 이러다가 아 참 너 그 친구랑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화제를 전환할 때 좀 많이 사용하죠. 잘 안 됐어. 아 그래? 아이고 뭐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치 화제 전환. 이런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같은 경우는 음은 되게 또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짜장면. 아까부터 자꾸 짜장면 타령하는데 아무튼 이때 이건 뭐예요? 고민,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담화 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또는 야 뭐 예를 들어서 야 아까 저기 그 공연 되게 멋있지 않았어? 할 때 맞아 이런 식으로 뭔가 동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감탄사 음을 내뱉기도 하죠.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의미들을 담을 수 있고요. 이런 담화 표지들을 해석할 때 역시 우리가 뭘 파악을 해야 되냐면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맥락. 이 맥락에 따라서 이런 감탄사들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 연결 표현, 순서나 열고 감탄사. 그래서 언어적 표현에 해당되는 담화 표지들을 봤고요. 플러스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도 이 담화 표지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밑에서 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요 내용이랑 잠깐만. 요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이 담화 표지로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언어 외적 담화 표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좀 다시 한번 보고 자,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과서 50쪽에 나오는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 역시 담화 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담화 표지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담화 표지는 크게 언어적 표현을 통한 언어적 담화 표지와 반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 언어 외적 담화 표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서경석 강연자가 사용했던 두 번 쓰셨다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V 하면서 둘이라는 숫자를 나타내셨던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면서 뭐 손가락을 1 이렇게 하나만 검지 하나만 세워가지고 첫째 이렇게 한다든지 둘째 하면서 이렇게 요 V 표시를 만들어 보인다든지 셋째 하면서 손가락 3개를 펴서 보인다든지 이런 손짓, 제스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순서나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언어, 비언어적 표현들도 언어 외적 담화 표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 외적 담화 표지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화 표지가 뭔지, 그리고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밑에 당구장 표시 이것만 보고 나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말하기 상황, 뭐 이렇게 화법, 말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담화 표지라고 부르지만, 글에서는 텍스트에서는 우리가 텍스트 구조 표지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텍스트 구조 표지. 그리고 담화 표지랑 아울러서 그냥 표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표지. 그러니까 이 표지 안에는 이 담화 표지랑 텍스트 구조 표지가 둘 다 포함이 되겠죠. 표지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텍스트 구조 표지는 글의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 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 글이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글 구조를 머릿속에 이렇게 좀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그 구조를 파악해서 머릿속에 그려놓음으로써 그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과구조를 글에서 보면 인과구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인과구조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텍스트 구조 표지가 뭐가 있냐면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인과구조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열 구조도 있습니다. 첫째, 둘째,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 위에서 봤던 단어 표지 순서나 열과 나타내는 표현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쭉 뭔가 정보들이 계속 나열되는 구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비교대조 구조도 있습니다. 뭐뭐인 반면, 뭐뭐와 달리 이렇게 차이점을 드러내는 어떤 그 대조나 뭐뭐와 유사하게 이렇게 공통점을 드러내는 비교, 이런 것들을, 이런 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 구조가 이게 다는 아닙니다. 뭐 문제 해결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있더라? 있었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이건데, 문제 해결 구조는 우리 앞선 1회고사 범위에서도 한번 언급됐던 그 개념이죠? 그런 글 구조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이런 다양한 글 구조 표지들, 텍스트 구조 표지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 단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 교과서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이어서 어디에 할 거냐면은 교과서 83쪽부터 시작되는 발표 단원, 이거를 또 이렇게 영상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들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